자,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이죠. 행정법은 헌법, 법률, 명령 같은 성문 법원도 있고요. 성문법, 법원, 존재 형식입니다. 그리고 불문 법원이 있죠. 특히 시험은 이 불문 법원에 해당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지문이네요. 헌법 규정은 모든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죠. 구속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한 문제고요. 이것도 뭐 자주 나옵니다. 지자체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 조례안, 가트협정 위반으로 해서 효력이 없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건 뭐냐면 행정행위, 즉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만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규범은요, 또는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면 그냥 효력이 없다, 즉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는 지문이죠. 다음,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WE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런 가트협정 위반을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별도의 분쟁 해결 기구가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거죠. 특히 회원국 정부를 우리가 항고승의 피고인 처분청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별도의 불복 절차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 뭐 대표적인 게 관행어건이죠.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일정한 시설에 고정 설치를 한다면 이것은 관행어건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봅니다. 특정 지역에 특정한 시설을 거쳤다면 우리가 보통 관행어건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어떤 설정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굴체묘업은 관행어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정 설치에 의한 굴체묘업은 그 업 형태를 볼 때 공유수면에서 금이 그어져 있지 않죠. 바다 이런 곳은. 이런 곳에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것이 관행어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 설치를 했다면 수면을 구획해 가지고 일정하게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 안에서 어느 정도 배타적 지배가 있는 걸로 봐서 이런 관행어건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견해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 전원 합의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사건 심판법에서는 대법원 판례 위반을 상고 이유로 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조문 자체를 그냥 시험에 낸 거예요. 법원조직법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키워드 잡고 눈에 바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사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특성에 비춰 개정의 정, 이런 개정의 정은 헌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어떤 책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개정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징계 양정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개정의 정이 있는지 없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위반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행정관행이 된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여기는 우리가 주관식 제목으로 하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의 성립 요건으로 보면 되겠죠. 중국의 관동지역이라고 있어요. 관동지역의 위도가 어떻게 되느냐? 관동위.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런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개로 뭐 보는 견해도 있긴 한데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는 자기구속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요, 평등원칙의 파생법리예요.
평등원칙의 파생법리, 파생원칙이라고 부르죠. 일반원칙이니까.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데 평등원칙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불법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원칙도 위법한 관행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원칙은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틀렸네요. 위법한 관행은 보호가치가 없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이걸 우리가 강학상 법리로 따지면 재량 준칙이라고 부르죠. 행정규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행정규칙이니까.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신자입니다. 평등원칙. 그리고 우리 판례는 평등.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평신자 기억하세요. 자기구속 원칙과 관련해서 판례는 평등뿐만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도 같이 들었어요. 평신자. 자기구속 원칙,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여기서도 좀 틀렸고요. 해당 규칙에 따라야 될 절대적 구속력 아니죠. 자, 재량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 원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이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재량준칙이 평등이나 평등원칙이나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뭐가 발생한다?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꼭 알아둬야죠. 절대적이지 않고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됐어요. 그런데 재량준칙에 따르지 않으면요. 재량준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했는데 그런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위법의 직접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구속 원칙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발생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재량준칙은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치 달 자체가 빛을 내지는 못하죠. 결국 빛을 내는 것은 이런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걸 태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달은요, 태양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빛이 바로 대적 구속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량준칙 자체가 대적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구속 원칙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 대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재량준칙을 위반한 것이 위법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위법성 판단 도구는 바로 일반원칙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항상 행정법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이익형량이 필요하거든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어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자기구속 원칙 적용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대적 이 단어가 틀렸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설은 제가 단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판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나오네요. 재량권 행사의 주체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간수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관행은 적법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은 그 준칙, 즉 재량준칙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야 할 자기구속 원칙을 받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판례 문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입니다. 다음 신뢰보호 원칙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행정법의 법원을 배우고 있어요. 법원 중에서도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불문법원 중에는 관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원칙을 배우고 있어요. 이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지금은 신뢰보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법의 법원은 법률 우위 원칙을 형성합니다.
결국 신뢰보호 원칙은 일반 원칙 위반, 불문법원 위반, 행정법원 법원 위반이 되면서 결국은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우위 원칙 위반이 돼서 위법하여진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처의 공적견해 표명이죠.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에 대해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이것은 고의 중과실이죠. 그냥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입니다. 중과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귀책사유 주관적 범위는요, 관계인 모두로 판단합니다. 귀책사유 유무는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판례에서 보면은 건축주가 있고, 건축주가 유임계약을 통해서 건축사에게 유임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수임인이 되죠. 건축사 등 수임인의 과실도, 귀책사유도 특히 중과실해야 돼요. 건축주의 중과실로 본다. 뭐 이런 법리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표현대리 같은 데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요,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라고 제목을 달면 되겠네요. 신뢰보호 요건 중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요건이에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 보호가치가 있으려면 귀책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때 귀책사유의 내용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객관적 범위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사례 같으면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주관적 범위에서 봤을 때는 수임인 등 관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에서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다음 32번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사실은폐 등이 있다면 고의나 중과실, 특히 은폐라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면 거의 고의까지도 인정되겠네요. 즉 귀책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부정되는 겁니다. 사실은폐나 사유의 방법, 삿대고 위법한 방법이죠. 신청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의 처분에 대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했음을 알아, 고의죠.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귀책사유가 있는 자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지문이 됩니다. 다음.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또 나오네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처에 앞서 표현한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신뢰이익, 침해되는 이익, 여기는 이제 신뢰이익이죠.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이 더 훨씬 크다면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다수어는요,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판례 같은 경우는 신뢰보호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신뢰보호 원칙의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더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다면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 된다. 한계 문제로 가면 되겠어요. 뭐 카페도 누가 질문했던데,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합법성, 즉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의 충돌뿐만 아니라 공익과의 충돌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을 판례는 소극적 요건으로 주로 판단하지만 다설은 한계의 문제로서 판단한다. 합법성 원칙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공익과의 충돌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익 형량이 필요한 거죠. 뭐 이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입니다.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있죠. 이 적정 통보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사전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사전결정의 구속력도 시험에, 타시험에서 한번 나온 최근에 뜨고 있는 쟁점이에요.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은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국토법상 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판례예요. 꼭 알아둬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적정 통보는 폐기물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맞다. 그렇지만 국토법상 국토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 이용 계획에 따른 계획 변경 신청을 했더니 거부가 나왔어요. 이거는 적정 통보라는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게 아니냐 주장했지만 우리 판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얘는 뭔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워낙 많이 나왔죠.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2회 때 사례로 기출도 됐고요. 그리고 사례형 객관식 이하 아주 많이 출제된 쟁점입니다. 다음. 운전면허 취소사에 해당되는 음주운전을 적발했어요. 그럼 취소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경찰청장의 사무차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경찰청장의 사무차고라고 하면 행정부 내부적 사정이죠.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위반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정지처분이 나간 겁니다.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런 오류가 있음을 알고 위반자에게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이건 법적 안정성, 신뢰보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잘못 사무착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나왔다면 나중에 이 정지처분이 풀린 이후에는 법률관계를 지속했을 겁니다. 그런 지속된 법률관계를 취소시켜버리는 것은 이건 신뢰보 원칙에 반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맞는 질문입니다. 신뢰보 원칙을 성립시키는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는 있어요. 또는 적극적, 소극적으로도 표출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공적견해 표명은 실권의 법률하고 연결돼요. 소극적 공적견해 표명이라는 것은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장기간 동안 면허 취소권을 직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언동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비관의 과정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으려면, 묵시적 의사표시 여러분 민법, 형법에서 많이 배웠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의사표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에 추단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 과거 판례는 특단의 사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이걸 판례는 특단의 사정이라고 불러요. 뭐 이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일정한 사정으로서 일정한 의사표시가 함축되어 있어야 묵시적 의사표시를 보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제 곡물 파트에서도 많이 나와요. 곡물 파트에서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표시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도요. 일정한 특별한 사정,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인 곡물에 대한 공용폐지 의사표시를 추단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비사실,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은 해임보다 무겁죠. 왜요? 파면을 받으면 5년 동안 공직 재취임이 금지돼요. 해임은 보통 3년인데 더 심각한 건 파면을 받으면요.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해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 중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즉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았네요. 징계처분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의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보통 이런 경우는 무효로 가요.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퉜다면 징계처분은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을 때 나중에 일정한 의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징계처분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알아요. 징계처분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그냥 무리 없이 받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그 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징계처분에 흠을 내세워서 무효사유니까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았겠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다면, 미리 다퉜다면, 무효 확인이 되면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해서 새로운 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는 시기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특이한 질문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신뢰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처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배, 뭐 과거 판례 표현에는 권한 분장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권한 분배라고 썼네요.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건 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뢰보험 측의 공적견해 표명은 처분권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 과장,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공적견해 표명을 처분권자가 하면 웬만하면 확약으로 갑니다. 확약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돼요. 자, 확약과 단순 공적견해 표명의 차이는 수험적으로 특히 주관식 사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분권자가 아니야, 담당 공무원이 아니야, 담당 공무원 또는 국장, 과장이 하느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체가 처분권자라는 점과 확약이 되려면 처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어야 됩니다. 형식적 권한 분배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실질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네요.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다가 고시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고 바뀌었네요.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및 지형도면 고시, 이건 이제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폐기물 시설을 하겠다, 유치하겠다. 근데 광장 설치로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이런 폐기물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중에 사업자 지정 또는 사업자 승인을 해주겠다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요, 훨씬 상위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서 너한테 사업자 지정까지 해주겠다, 이런 공적견해 표명으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신뢰를 침해한다. 틀렸습니다. 자, 서로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계획이라는 게 한번 발표가 됐을 때 이 계획을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호를 해줘 버리면요, 운용의 여지가 없어지겠죠. 자, 서로 이렇게 고려 단계가 달라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여기에서 나중에 해당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는 그 요건이 서로 다르거든요. 고려해야 될 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걸 했다고 해서 사업자 지정까지 해줄 거라고 믿은 것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니까 알아두세요. 건설업자가 시공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했을 땐 처벌받죠. 그래서 과징금 부가처벌하는 경우에 부가 기준에 대해서 처분 시의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됐대요. 위반 행위 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령을 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 부칙이 없어요. 그럴 때는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자, 우리는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기본법 14조, 이거는 내년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나머지 조문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신청시와 수익적 처분의 신청시와 처분시에 법이 개정되면 어떤 법이 적용돼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분시에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얘 국법, 신법이면 신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처럼 일정한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재 처분이 나와요. 형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위반 행위 시에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경하게 변경되면 그때는 제재 처분 당시에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불리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처분 시의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행위 시에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기본법 14조의 명문으로 들어왔어요. 나머지 조항도 알아둬야 됩니다. 나머지 조항은 저 신청 당시에 저건데요. 이건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여기도 보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해졌다면 경함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형법 법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기본법 14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관련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주관식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기본 강의 때 많이 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쭉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막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가. 조세법령이 일단 효력가 발생했다가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 조세법령이 정한 과세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될 당시까지 완료됐다면 완료 당시에 법이 적용되는 거죠. 다른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되는 종전에 조세법령이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폐지 또는 개정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개정 중의 법이 적용되는 거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과세요건 사실이 종결될 당시에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나오네요. 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그 법령이 개정됐다면 뭐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적법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 행정기부법 14조 2항 나오네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은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겁니다. 이건 뭐 행정기본법에 들어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법주의죠.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 법령 상태,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건 작년인가요? 우리 난민인정 신청 관련해서 주관식 사례로도 출제가 됐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서 처분 후에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령 개폐가 주로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사실상태로 난민 신청을 한 자의 자국에서의 정치 상황 변경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변경된 정치 상황에 맞게 위법 여부를 새롭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처분시법주의에 따르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개정 전 국법이죠.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 적용에 관한 공익성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면 개정 전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보호가치 있다면 개정법 적용은 제한되는 거죠.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법리입니다. 부진정 소급입법의 제한법리. 결국 이익형량 해야 된다는 거죠. 이익형량을 다른 말로 비교형량이라고도 쓰죠. 즉 국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 적용의 공익을 이익형량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국법, 유로법상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 하더라도 신법에 따른 유로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아니죠. 통행료를 부과하더라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시행시 이후에 개정법 시행 이후에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까 판례하고 조금 구분해야 되겠죠. 국법 상태에서 과세 요건 사실이 종결이 됐다면 그때 종결될 당시에 국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항 같은 경우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었더라도 개정법에 따르면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 그 이후에 통행을 하는 차량이라면 신법상의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그 순간 신법이 적용돼서 이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